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달과 다음 달 2차 접종 대상자 규모는 약 92만 6천 명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앤디 김 하원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부겸 총리와 임혜숙 과기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각각 제거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퀴즈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여야 할 것 없이 초선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고향이 같아서, 같이 일해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어보려는 인사들, 김원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전합니다.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온 고 손정민 씨, 오늘도 관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먼저 서울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욱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재판 전일 텐데 지금 현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잠시 뒤인 오후 1시 50분부터 이곳 남부지방법원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법원 앞엔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단체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경찰 역시 동원돼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정인이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증언을 토대로 볼 때 양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앞선 공판에서 법의학자와 부검이 등은 공통적으로 양모의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는데요.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정인이의 상태로 볼 때 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고 사망 가능성 역시 인식했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양모 측은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고 살인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부 역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아내의 폭행 사실에 대해선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진행된 공판의 핵심인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양부모 측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오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앞서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먼저 서울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욱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재판 전일 텐데 지금 현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잠시 뒤인 오후 1시 50분부터 이곳 남부지방법원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법원 앞엔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단체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경찰 역시 동원돼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정인이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증언을 토대로 볼 때 양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앞선 공판에서 법의학자와 부검이 등은 공통적으로 양모의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는데요.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정인이의 상태로 볼 때 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고 사망 가능성 역시 인식했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양모 측은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고 살인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부 역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아내의 폭행 사실에 대해선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진행된 공판의 핵심인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양부모 측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오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 내용 좀 정리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1시 50분부터 이제 재판인데 지금 한 7분, 6분 뒤면 재판이 시작이 돼요. 네. 그 전에 이 정인양 양부모에게 적용된 혐의, 구형량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 구형량이 결정된 결심 공판 한 달 전이죠. 지난달 14일에 있었습니다. 이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했고요.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검찰은 정인이가 이미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양모가 치명상을 입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 행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건데요. 네. 이 양모의 형량이 정해지는 이 핵심적인 부분, 바로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현재 양모는 앞서 이 중계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건 당일 아이를 들어 올렸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힌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해 의도가 인정될지 아닐지 여부에 따라서 이 살인죄 적용은 물론 형량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에는 법정 형량이 징역 5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 등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4년에서 7년,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형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잔혹성이나 반성 여부 등도 이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양부의 경우에는 검찰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양부는 현재 아내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몰라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면서 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가는 지점입니다. 김은미 기자, 이 정인양 사건 정말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어요. 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런 목소리 여전히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잠시 뒤 있을 이 고 정인양의 양부모들이 1심 판단을 받게 될 이 남부지법의 앞에서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모였습니다. 모습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지금 피켓을 좀 들고 서 있습니다. 네. 이 피켓의 내용이 정인이 양부모들은 이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줘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 남부지법 앞의 모습인데 오늘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피켓을 들고 있죠. 법정 최고형을 줘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앞에 하얀색 조화도 지금 저렇게 길게 깔렸습니다. 저 조화에 달린 문구들 좀 자세히 봤는데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 끝까지 싸워줄게. 그리고 정인아 울지 마. 정인아 많이 사랑해라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이 남부지법 앞에 모인 이 시민들 중에서는 난 회사원인데 오늘 내가 연차를 쓰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연차까지 쓰고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번 정인양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영문 기자, 그동안에 이 정인양 양부모 이 법원에 수차례 이 반성문을 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맞서서 뭐 탄원서, 진정서 뭐 이런 것들 많이 제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인이 양부모는 이 한두 차례가 아니라 11차례나 이제 반성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 11차례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검찰 구형 이후 시점인데요. 양모의 경우 장 씨는 8차례, 양아버지인 안 씨는 3차례 반성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양모인 장 씨의 경우 구형 전 2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을 했고요. 이 해당 반성문 내용에는 정인양에 대한 미안함과 사죄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모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유튜버가 공개한 이 옥중 편지에 이 수감 중이던 이 양부모의 주식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 양모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정리 잘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리라 믿는다.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공분을 사면서 시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진정서와 엄벌 탄원서와 이 서명지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이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계없는 시민들이 이렇게 내는 걸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성문이 이 재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이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반성문이나 진정문 제출로 이 형량이 달라지면 이 대중의 관심도에 따라 이 죄의 무게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검찰은 이 양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고 오늘 재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재판이 열릴 것 같은데 오늘 1심 재판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형의 이 실질적인 범죄 내용에 비춰봐서도 네. 저는 뭐 당연히 살인죄가 아마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특히 어린 나이에 대한 지금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정인이 사건인데요. 특히 이제 그 양모가 어떤 의도적으로 살인의 의도를 갖고 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살인을 선고를 하더라도 사형 집행을 1997년부터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인 게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도에 GOP 총기 난사 사건 그때 사형이 이제 선고되고 난 다음에는 일체 사형 선고도 일단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영학 어금니 아빠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일단 확정이 됐고요. 네. 또 아파트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 안인득 같은 경우도 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1심에서는 이제 사형이 나오더라도 2심과 대법원 가서는 주로 무기징역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우리가 97년 이후에 사실상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이 이 잔혹 범죄에 대한 이제 단죄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또 이제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사형제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폐기는 하지 않지만 일단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형제도는 실질적인 이제 폐지과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오늘의 판결을 보면 저는 뭐 조금 있으면 이제 판결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재판부가 정말 이 사회에 엄중한 경고를 좀 울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재판 결과는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여론조사 이재명, 윤석열의 첫 역전. MBN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이후에 차기 대권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이 여론조사 결과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MBN이 한국갤럽에 지난 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 동안 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차기 대선 선호도를 물어봤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6%로 1위를 차지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4%포인트가량 뒤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체 연령대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섰고요. 다만 10대와 20대에서는 지지자가 없다라는 응답이 49.2%로 절반에 달했다는 점, 이 점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선호도 1, 2위 가상 양자 대결 조사도 펼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사 42%, 윤 전 총장 35.1%를 차지해서요. 6.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양자 대결 조사에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전체 조사 결과에서는 4%포인트 차, 이 부분은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조금 전에 윤지영 기자 설명처럼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영범 기자,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히 좀 볼까요? 뭐 지역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차이가 나요? 네, 이제 과거 한국전쟁 이후엔 38선으로 이제 한반도가 남북 이렇게 나뉘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지역별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결과는 한반도가 세로로 절반 나뉜 양상입니다. 아, 지금 저기 파란색과 회색 저 부분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자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중에 누가 대통령감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먼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강원 지역에서 41.7%, 대구 경북 지역에서 49.2%, 부산, 울산, 경남, 소위 부울경 지역에서 39.7%를 기록했습니다.
이 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38.6%, 경기 인천에서 41.9%, 대전, 세종, 충청에서 48% 등 그 외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요. 이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광주, 전라 지역,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65.1%를 받았는데 반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12.6%를 차지했습니다. 두 득표율의 차이가 52.5%포인트 차이 정도 되죠. 큰 격차가 났습니다. 은영 위원님, 이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뒤지는 결과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자맹을 이어가잖아요. 혹시 이에 대한 피로감이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게 아닌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이 처음으로 앞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한 여론조사에서 또 양자 대결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는 또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조사하느냐, 그리고 조사 방식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결정적이고 이게 뭐 다 이게 옳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고요. 네.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다만 이번에 나온 42대 35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는 MBN하고 갤럽이 같이 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조사 방식은 전화 면접 조사로 하기 때문에 네. ARS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ARS로 하면은 질문을 기계가 던지면은 그냥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네.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빙성이나 뭐 약간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점수를 조금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는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왜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자맹이 좀 길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여당 같은 경우는 재보선 선거 이후에 지금 이미 당 지도부가 다 꾸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경선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지금 뭐 세력을 과시하면서 각 후보들이 자신만의 정책도 내놓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만 해도 물론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이제 후퇴하긴 했지만 대학에 못 가는 청년들한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이렇게 속속 얘기했었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네. 이재명 지사가 이 시점에서 원래도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1강 2중이었지만 더 치고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야권에서는 지금 아직 당 지도부도 못 꾸렸어요. 6월 11일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국민의힘에서 당 지도부를 꾸리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한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니 주호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지 내가 지금 대권 주자하겠다라는 목소리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그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계속 자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고 나오는 한마디로 계속 언론에 부각이 되는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뭐 크게는 안 떨어지지만 지금 이게 좀 정체돼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이번 그 MBN 갤럽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지금 자맹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한 일주일 내의 여론조사였어요. 20대 지지율이 한 7%포인트밖에 안 나왔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 6%인가 하여튼 7%가 6%가 나오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의 지지율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대권 후보로 나서면서 공정의 가치를 자신의 그 어젠다로 내걸었고 이미 선점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공정의 가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20대가 왜 그럼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아직 본격 정치 참여 선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비전으로 하겠다라는 걸 지금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과연 내가 지지할 후보인지. 그래서 만약에 본격 정치 선언을 하고 자신의 정책을 내보이고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내비친다면 20대의 지지율을 더 얻어서 더 탄력적으로 또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은 이 조사 방식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보통은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 중에서 적합한 인물을 고르십시오 이런 방식인데 이번 MBN 조사는요. 주관식 그러니까 보기 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인물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굽니까? 그러면서 주관식으로 답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런 방식 때문에 의외의 인물도 이번 여론조사에서 잡힌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방식 때문에 등장한 의외의 인물, 바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발언으로 정치권의 관심을 받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네. 이 조사 결과 최 감사원장에 대한 지지도는 1.1%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50대에서는 무려 3.3%, 60대 이상에서는 1.8%의 지지를 받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이 후보군을 미리 정해서 물어보는 방식이 아니라 네. 자유롭게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외의 인물도 등장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1.4%가 나왔는데 바로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1.1%가 나와 있군요. 자, 이번 MBN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여전히 야권 중에서는 부동의 지지율 1위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윤 전 총장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너도 나도 친분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얘기 김원민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누가 그렇게 친분을 강조해요? 네, 저희 사진 띄워주실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군요.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하는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요. 네, 이 주 전 원내대표 어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내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이런 인연이 있다, 저런 인연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머쓱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 3차례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구검찰에 3차례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쭉 대구에 있었고 그런 인연으로 자주 만났습니다. 관사가 또 제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여서 자주 만났고 심지어 KTX를 같이 타고 내려가다가 동대구역에서 검찰까지 제가 태워서 출근한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단 시간에 만나고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언제까지 들어올 것이냐, 저는 빨리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제 당대표 되면 바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뭐 데드라인 물을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윤 전 총장이 대구에 있을 때 그 관사, 살던 관사도 내 지역구였었고 네. 심지어 서울에서도 나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웃사촌이었다는 걸 갑자기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얘기할 때 당연히 김종인 전 위원장일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의외네요. 네,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어떻게 쳐시느냐에 달려있겠지, 지금서부터. 이제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받을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 좀 평가에 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좀 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브콜을 보낸 거다라고 저희는 계속 평가를 하고 있었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윤 전 총장,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화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앞서서 얘기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현재 살고 있고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예전에 살았었다는 이 아파트, 이 아파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딸 내외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딸 내외가 살고 있어요? 네, 딸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아니면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서로 연락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딸 내외의 집을 핑계로 혹은 뭐 중간 지점으로 해서 외부의 눈을 피해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뭐 김종인 전 위원장
말고도 또 숟가락을 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진석 의원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왜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공주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인지 정진석 의원 또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네. 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들과 경선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당의 가치를 좀 녹여내고 이런 후보가 나중에 국내산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아 우리 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한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구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든 윤석열 총장이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국내산 유구는 되시라. 저는 버스가 2번 선다고 보고요.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 그때 버스가 한 번 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단일화판이 한번 벌어질 거거든요. 정류장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타면 유구고요. 뒤에 타면 수입산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윤석열 전 총장한테 한우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구 정도가 되고 싶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당에 들어와라, 국민의힘에 입당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정진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에 질타를 했습니다. 네, 자신의 SNS에 우리 당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영입하길 원하는 사람을 유구 또 뭐 수입산 소고기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된다. 네. 외부의 훌륭한 이 지도자들이 국민의힘으로 합류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당내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 윤 전 총장 비하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 유구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민물고기 얘기를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은유 비유가 지금 차고 넘치는 그런 그런 것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발언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본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그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강에서 노는 민물고기가 바다에 나오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남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윤건영 의원은 윤 전 총장은 민물고기라 바다에 나오면 힘을 못 쓴다. 다시 말해서 본선 경쟁력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마다 지금 다 친분 강조하는데 정작 윤 전 총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이 됐었던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곧바로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더 이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모임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에 오래 같이 근무하고 같은 집에도 살았습니다. 몇 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이런저런 친구의 친구들이고 뭐 이래서 여러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는 판사를 한 사람인데요. 정치권의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추측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을 빨리 만날 계획입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주호영 전 원내대표 얘기 얼마나 신빙성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매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분도 있고 네. 뭐 친분을 과시하는 분들 많아요. 이게 윤 총장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옛날에 내 옆집에 살았다, 외갓집이 옆집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윤 전 총장이 과연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이 어떤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불쑥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6월 11일 날 일단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누가 가까우냐 이제 이 경쟁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가까운 경쟁보다는 과연 그렇다면 지금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뭐 탄핵 문제도 나왔고 등등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 당대표 경선을 두고 영남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수도권 초선이 돼야 된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네. 무조건 윤 총장한테 빨리 들어라, 안 들어오면 기회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불쑥 들어오겠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윤 총장하고의 어떤 거리감을 논의하기보다는 정말 이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가깝다 그러면 나중에 못 될 거면 어떻게 이거 책임지시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과연 윤 전 총장이 언제 자맹을 깨고 나올지, 그럼 국민의힘으로 들어갈지
김 기자, 네. 누가 그렇게 친분을 강조해요? 네, 저희 사진 띄워주실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군요.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하는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요. 네, 이 주 전 원내대표 어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내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이런 인연이 있다, 저런 인연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머쓱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 3차례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구검찰에 3차례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쭉 대구에 있었고 그런 인연으로 자주 만났습니다. 관사가 또 제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여서 자주 만났고 심지어 KTX를 같이 타고 내려가다가 동대구역에서 검찰까지 제가 태워서 출근한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단 시간에 만나고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언제까지 들어올 것이냐, 저는 빨리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제 당대표 되면 바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뭐 데드라인 물을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윤 전 총장이 대구에 있을 때 그 관사, 살던 관사도 내 지역구였었고 네. 심지어 서울에서도 나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웃사촌이었다는 걸 갑자기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얘기할 때 당연히 김종인 전 위원장일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의외네요. 네,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어떻게 쳐시느냐에 달려있겠지, 지금서부터. 이제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바를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 좀 평가에 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좀 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러브콜을 보낸 거다라고 저희는 계속 평가를 하고 있었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윤 전 총장,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화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앞서서 얘기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현재 살고 있고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예전에 살았었다는 이 아파트, 이 아파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딸 내외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딸 내외가 살고 있어요? 네, 딸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아니면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서로 연락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딸 내외의 집을 핑계로 혹은 뭐 중간 지점으로 해서 외부의 눈을 피해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뭐 김종인 전 위원장 말고도 또 숟가락을 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진석 의원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왜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공주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인지 정진석 의원 또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들과 경선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당의 가치를 좀 녹여내고 이런 후보가 나중에 국내산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우리 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한우는 알지 모르겠지만 유구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든 윤석열 총장이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국내산 유구는 되시라. 저는 버스가 2번 선다고 보고요.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 그때 버스가 1번 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단일화판이 한번 벌어질 거고 정류장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타면 유구고요. 뒤에 타면 수입산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윤석열 전 총장한테 한우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구 정도가 되고 싶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당에 들어와라, 국민의힘에 입당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진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에 질타를 했습니다. 네, 자신의 SNS에 우리 당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영입하길 원하는 사람을 유구 또 뭐 수입산 소고기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된다. 외부의 훌륭한 이 지도자들이 국민의힘으로 합류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당내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 윤 전 총장 비하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 유구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민물고기 얘기를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은유 비유가 지금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발언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본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그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강에서 노는 민물고기가 바다에 나오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남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윤건영 의원은 윤 전 총장은 민물고기라 바다에 나오면 힘을 못 쓴다. 다시 말해서 본선 경쟁력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마다 지금 다 친분 강조하는데 정작 여야 초선들의 반란. 자, 먼저요.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김부겸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오만독선 벽집하게 민주당을 규탄한다. 총투표 수 176표 중 가 168표, 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강행시도 중단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은영미 의원님,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됐었고 오늘 이제 임명 제가도 났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임혜숙 과기부 장관 그리고 노영욱 국토부 장관까지 임명 제가가 나서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28일간의 청문회 종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자, 28일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8일간 앞에 부분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번 주만 해도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제가 예상한 대로 되기는 됐습니다만 근데 중간중간에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한 명을 2명까지는 기대했었지만 한 명을 중도 낙마시키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아쉽지만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를 낙마시켰으면 하는 게 이제 야당의 요구였는데 이 중에 한 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으면은 좀 더 결격 사유가 많은 임혜숙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총리 인준 할 때 야당이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그런 사태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사실 대통령이 여성 장관 30%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그 취지는 좀 이해하고 싶고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다만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여기서 부적격으로 판단된 사람을 임명시키는 게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애초에 그 여성 과학자의 성공 롤모델로 삼겠다는 그 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아서 그런 점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평가를 하고 싶은 거는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노련하게 잘 행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결단을 하지 않아서 송 대표가 생각보다 안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초재선들한테 목소리를 내도록 밑자락을 깔아주고 만약에 송 대표가 직접 목소리를 냈다면 당청 간에 불협화음 내지 갈등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초재선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이렇게 자리를 깔아주고 자신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와대에 얘기하는 형식으로 아주 노련하게 움직였다는 점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다만 국민의힘이 과연 총리 인준 청문회와 연계를 했어야 할까? 이 부분도 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아무리 부적격으로 해도 임명 강행하면 그만이고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런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이 정인이 양 부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법원이 양모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검찰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양부에 대해서도 7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2심이나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던 야당, 이어서 오늘까지 여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진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자격 없는 장관 후보, 대통령은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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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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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독단적 임명 강행은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하에서 민주당이 그 배우로 등장해서 실천에 옮긴 참사라고 생각됩니다. 인사폭거이자 민주당은 그 배우 역할을 한 옥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밥만 먹는 자리 말고 민심을 전하는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무시당하고 아무런 대답 없이 일방통행을 그냥 스스럼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윤정 기자, 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 한 거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누구 인사들이 나온 적은 없어요? 네, 나왔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항의 방문 현장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네. 당시 모습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유영민 실장님, 대통령에게 아니 지금 대통령에게 우리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까 유영민 실장과 정무수석이 오셨던데요. 바로 인사만 하고 지금 가신 거죠? 예. 그런 식의 인사는요. 제가 지역에서 일요일 아침에 아주 반가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조기 축구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여기 와서 저희가 하는 얘기 듣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철희 수석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걸로도 분위기가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총 시작과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조롱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 김기현 대표 대행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이 해당 부분을 검토하실 걸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 인사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초선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래 이 대통령 인사 관련해가지고 이 초선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은 경우가 있나요? 거기다가 대통령도 그걸 또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민주당은 초선이 한 80명 정도 되죠. 네. 국민의힘은 한 50명 정도 되고요. 제가 예전에 열린우리당에 그때 초선이 한 108명이 됐어요. 그때 이제 초선이 근데 하도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문제를 일으켜서 그때 108번뇌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초선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좀 서로 간에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초선 중에서도 보면 양쪽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초선 중에서도 주로 청와대 출신이나 이쪽은 완전히 정부를 옹호하는 쪽이고 그렇지 않은 초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대편에 서서 송영일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여야의 지금 초선들 보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초선 대표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선들이 그렇죠. 상당히 초선들이 지금 이제 높아요. 출마를 잇따라서 지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어떤 국회 분위기를 바꾸는데 기여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나중에 되면 이제 초선들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중진들에게도 줄을 서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뭐 하나만 좀 짚고 가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민주당 신임 지도부하고 간담회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네, 오늘 오전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공개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이야기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재보선의 패배를 선약으로 삼아서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 과제가 많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텀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네, 문 대통령 공개 발언에서 이 당청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 1시간 40분 정도 이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뭐 상견례격인 자리였기 때문에 의제를 따로 정하진 않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경제정책, 방역, 백신 접종은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이 되고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만큼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 당당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여당 지도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초성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해묵은 국회 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